1년쯤 전에 고지혈증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굉장히 댓글이 뜨겁게 달렸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스타틴 먹으시고 환자들 협박이나 하는 당신은 가짜 의사다. 원인을 없애야지 협박이나 하고 쯧쯧. 이런 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료계 현실이 캄캄하다. 스타틴을 먹으라는 당신은 한심한 의사입니다. 라고 저한테. 최근에 국내 임상이었죠. 우리나라 데이터가 굉장히 촘촘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LDL 수치가 너무 낮아지면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더라. 사망률이 높아지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LDL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환자들이 포함이 돼 있죠. 그분들의 결과가 안 좋았던 거죠. 예를 들면은 LDL 수치가 50보다 더 낮았던 어떤 특정 그룹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이 50보다 더 LDL을 낮추고 있었던 이유가 있는 거죠. 굉장히 과하게 스타틴을 복용하고 있거나 또는 굉장히 영양 상태가 안 좋거나 대사성 질환에 대한 유전적인 어떤 결함 때문에 LDL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졌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 분석에 포함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결국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편향되어 있는 데이터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논문의 말미에서도 이 해석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여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논문을 가지고 마치 LDL이 너무 많이 낮아지면 무조건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인용하고 이걸 이용해서 유튜브에서 함부로 얘기를 하는 그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함부로 맹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다녀가신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뇌졸중을 2번이나 겪고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이 남아서 결국은 제 진료실까지도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그 아드님이 거의 울부짖다시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처럼 LDL 수치를 낮춰야만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첫 번째 뇌졸중이 걸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잘 들으셨다면 두 번째 뇌졸중이 안 걸렸을 거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디선가 찾아본 어떤 자료 때문에 첫 번째 뇌졸중을 겪고 나서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셨던 그 스타틴 약제를 임의로 중단을 하신 거예요. 중단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두 번째 뇌졸중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드님의 표현으로는 그 영상과 자료를 게재한 그 의사를 가서 정말 어떻게 해코지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우라통이 치밀었다고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 혈관성 질환, 특히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혈관성 질환의 환자를 경험하셨던 가족들이라고 또는 그런 환자분들이라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의 이야기인지 쉽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크게 이제 저는 3가지의 부작용을 근거로 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근육통이죠. 이거 대부분의 스타틴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겪는 문제인데요. 근육통이 나타났기 때문에 스타틴을 끊어라라는 것은 더 위험한 혈관 질환을 간과한 잘못된 조언인 거죠. 심각한 근육통이 나타날 수 있는 비율은 5% 미만인데요. 이것조차도 용량을 좀 조절하거나 나의 몸에 잘 맞는 계열의 스타틴으로 바꿔주면 대부분 해소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근거로 삼는 것이 당뇨 유병률이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당뇨 유병률이 높아지는 개념에서는 아주 고용량의 스타틴을 복용했을 때 당화혈색소가 한 0.2%에서 0.4%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개 이런 고용량의 스타틴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혈관 질환을 이미 한번 경험하셨던 분들이에요. 이런 경우라면은 사실 당 수치가 0.4%까지 올라가더라도 저는 LDL 수치를 낮춰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아무 질병도 없는데 예방적 차원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당뇨적 요건의 소인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용량의 스타틴을 어쩔 수 없이 먹는다면은 당화혈색소와 같은 당뇨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혈액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인지력이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뇌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지방질은 우리 뇌세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죠. 하지만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필요한 것은 LDL이 아니라 좋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따라서 LDL 수치가 높아지는 것과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지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거든요.
따라서 LDL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뇌가 나빠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낭설입니다. 그런데 왜 인지력이 떨어지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인지력이 떨어지는 것은 대개 노인 연령층에서 많이 생기는데 약간만 좀 몸이 피로하고 예를 들면은 뭐 장염에 걸렸다거나 감기에 걸렸다거나 하는 방식의 약간의 나의 몸의 컨디션에 영향을 주는 질병이 생겼을 때에도 인지력이 조금은 감퇴가 되거든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심한 몸살 감기를 겪을 때 뇌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겪기도 합니다. 몸에 염증 반응이 많아졌을 때 이런 결과를 겪게 되는데요. 고용량의 스타틴을 복용했을 때 몸에 전신적으로 약간의 피로감이나 일부 환자에게서 느껴지는 근육통성 통증이 인지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로 국책 연구 과제로서 굉장히 대단히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대단히 연구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났죠. 같은 조건에 있는 환자들에게 고용량의 스타틴을 먹인 그룹과 고용량의 스타틴을 먹이지 않은 그룹을 굉장히 많은 숫자들의 모집단을 통해서 비교를 한 겁니다. 고용량의 스타틴을 먹였던 환자군에서 약 2주에서 4주 사이 정도의 인지력 저하가 실제 관찰되기도 했지만 한 달이 지난 시점이 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모두 다 회복을 한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도 이런 고용량의 스타틴을 복용하시는 것이 인지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그저 소문만 무성할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곤란한 상황을 많이 겪습니다. 제가 처방한 약 때문에 몸이 많이 피로하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죠. 스타틴 계열의 약을 처방했을 때 약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환자분들은 전체 환자의 한 5%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130, 100 그리고 70 또 최근에는 이제 55까지 떨어뜨려야 되는 환자군을 단계별로 다 설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 단계에 가능하면 이제 근접할 수준까지 약을 드시는 게 맞죠. 70이나 55까지 떨어뜨려야 되는 환자들은 전부 다 뇌혈관 질환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했던 환자들입니다. 또는 이제 심혈관 질환이나 말초혈관 질환을 경험하신 분이죠. 혈관 질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기 때문에 70 밑으로 조절을 하는 거에 의해서 굉장히 이견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분들은 오히려 설득이 쉽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게 그 구간인 것 같아요. 130보다 낮춰야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사실 약을 먹었는데 내가 한 150 정도 되는데 130보다 낮추기 위해서 스타틴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상당히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 한 20 정도 낮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내가 일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25% 이상 떨어뜨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0%, 35% 이상 떨어뜨리려면 이제 반드시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 필요한데 최소 용량의 아무리 약한 스타틴을 먹어도 그 정도는 떨어지니까 일반적으로 처방받았던 스타틴에서 부작용을 경험하셨다면은 종류를 좀 바꾸고 용량을 좀 감량한 상태라면 충분히 130 밑으로 낮추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현실적인 생활이 그렇지 못하고 뭐 비만한 상태에서 지방간도 있고 또 영업을 위해서 나는 술도 계속 먹어야 하고 또 가족력에도 혈관성 질환에 대한 위험성이 있거나 또 젊은 나이부터 당뇨를 앓고 계신다거나 이런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어떤 여건들이 갖춰져 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부작용을 좀 경험하더라도 용량이 좀 높은 스타틴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이런 분들은 또 불만이 없습니다. 내가 혈관 건강이 해쳐지고 있다는 것을 경동맥 초음파 검사나 혈관 쪽을 볼 수 있는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협심증 증상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스타틴을 당장 끊어라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정말 코웃음 치면서 무시하실 겁니다. 좀 더 쉽게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용량을 줄이고 종류를 바꿔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계속 경험하고 계신다면 PCSK9이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그런 계열의 주사 치료를 한 번쯤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맨발 걷기 2개월 만에 LDL이 159에서 125로 떨어졌고 중성지방이 149에서 64로 떨어졌다. 스타틴을 먹으라는 당신은 한심한 의사입니다 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한심한 의사군요, 제가. 먹는 식생활에 나의 중성지방에 기여하는 기여율이 60% 이상입니다. 내가 먹고 있는 음식만
약간 불포화 지방산 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또 쉽게 분해될 수 있는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채식을 좀 늘리는 방식으로 가면은 중성 지방은 거의 반 가까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분도 그 정도 떨어졌죠. 149에서 64까지 떨어졌으니까 반 이상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사신 거죠. 걷기도 했고 또 아마 식생활의 변화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떨어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LDL을 보세요. 중성지방이 절반 이상 떨어졌지만 이분의 LDL은 얼마나 떨어졌죠? 159에서 125로 떨어졌죠. 20% 정도가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 LDL 수치는 20% 이상 떨어뜨리기 어려워요.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LDL의 비율은 25%가 한계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75%는 유전적으로 나의 간의 대사 기능이 그냥 그렇게 타고나는 겁니다. 근데 나의 간의 대사 기능이 그렇게 타고났고 만약에 나의 LDL 수치가 170에서 180 정도라면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130 밑으로 떨어뜨리기는 어려워요. 이분은 아주 드라마틱했죠. 159에서 125로 떨어졌으니까 이분은 스타틴을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이 평생토록 이렇게 식단 관리하면서 운동을 또 꾸준히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LDL이 한 20% 정도까지 낮췄을 때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환자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그분의 일상생활의 변화를 줘보라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일상생활의 변화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약을 드셔야 되는 거죠. 여기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영상의 내용이 국가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본인의 다짐이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물론 제 다짐이기도 하죠. 근데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학자들이 국가의 간섭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의학, 오로지 국민의 건강만을 생각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됩니다. 현재의 가이드라인은 혈관 건강의 위험 요소가 단 한 개만이라도 있다면 LDL 수치를 130 미만으로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나이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중년 이상의 성인들은 거의 대부분 한 개 이상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댓글 한번 볼까요? 원인을 없애야지 협박이나 하고 쯧쯧 평생 약으로 수치나 낮춘들 아직도 이런 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료계 현실이 캄캄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대부분의 의사들은요 자기의 이익과는 관련 없이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어떤 한두 개의 논문을 평가해서 그것만 가지고 어그로를 끌고 그거 가지고 가이드라인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인별로 맞춤형의 가이드라인을 다 제시해 드릴 수는 없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또 어떻게 식생활을 갖추고 있는지까지 모두 다 명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현재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전체적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이 국민들의 건강을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면 가이드라인이 제정이 되는 거거든요. 의료계의 많은 의사들이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가이드라인이라서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저는 반문하고 싶군요. 그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연 LDL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실까요? LDL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때문에 찾아온 질병을 얼마나 많이 치료해 본 경험이 있을까요? 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결국은 그런 질병을 많이 치료해보고 또 그런 질병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